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선체 일부가 침몰 1073일 만에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검게 부식된 채 누워있는 세월호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지만 세월호를 끌어올리듯 아픈 상처들을 끌어내서 치유할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인양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세월호가 차가운 맹골수도 바닥에서 떨어진 것이 확인되자 밤을 새워 본 인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새벽 3시 45분, 세월호 선체 일부가 수면 위로 처음 관측됐습니다. 처음 물 밖으로 나온 것은 배의 균형을 잡는 스테빌라이저의 한쪽 끝이었습니다. 이후 세월호 선체가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의 우측 옆면 전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공내시경 약 20m를 들었으며 23일 새벽 4시 47분 22m를 인양하면서 세월호 선체 전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바닷속 3년,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묻어난 듯 선체 표면은 거뭇거뭇 부식됐고 곳곳이 흙과 퇴적물로 뒤덮였습니다. 칠이 벗겨지긴 했지만 세월호라는 영문 이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애타게 바라보며 손을 뻗었을 선실의 창문과 갑판 역시 침몰 당시 형태 그대로입니다. 세월호 모습이 확인되자 선상에서 밤을 새워 인양 작업을 지켜보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가 저기 있었구나. 우리 은하가 저렇게 지저분한 데 있었구나. 우리 은하 불쌍해서 어떡하지. 우리 은하 추워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차가운 맹골수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3년의 시간을 보낸 뒤 다시 그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지금 세월호 선체는 수면 위로 바지선 높이 이상 솟아 보일 정도로 떠올라 있습니다. 인양 작업 절차 전체로 볼 때 절반은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해저면으로부터 첫 1m 발걸음을 뗀 세월호는 순조롭게 수면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바지선의 유압 장비는 밤샘 인양 작업에서 시간당 3m씩 세월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 세월호 바닥 부분에 설치된 균형 장치가 물 밖으로 나온 데 이어 불과 1시간 뒤 우현 전체가 물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2.4m 높이까지 끌어올린 뒤에는 세월호를 바지선에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인양 작업을 멈추고 작업 인력들이 직접 그 세월호 선체 위에 올라가서 느슨한 형태의 고박 작업을 1차 작업을 했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가 흔들린 데다 바지선 두 척 사이가 좁아져 세월호의 환풍구와 바지선 도르래가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해 잠시 인양이 지연됐습니다. 수직으로 당길 땐 그냥 서 있었는데 이렇게 경사가 져서 당기니까 결국 수평으로 당기는 힘이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좁아지겠죠. 가까워지겠죠. 환풍구 등 방해가 되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인양 작업이 재개돼 세월호는 오후 5시 기준 해수면으로부터 8.5m 높이까지 떠올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늦어지고 목표했던 13m까지 끌어올리진 못했지만 인양 첫 단계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밤 안에 목표 높이인 13m까지 세월호가 떠오르면 안전 점검을 한 뒤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옮겨 싣는 2단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3m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제킹 바지선은 두 척이 최대 46,000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기엔 충분하지만 높이 들어올릴수록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면서 작업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최대한 덜 들어올리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재 누워있는 세월호의 높이는 22m로 13m를 물 밖으로 꺼내면 물속에 9m가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측면 바닥에는 선체를 들기 위한 리프팅 빔을 깔아 놓았는데 이 빔의 높이는 0.9m입니다. 빔 높이까지 감안하면 물 밑으로 10m 정도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세월호를 목포 신항까지 운반할 반잠수식 선박은
최대 13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2m 높이의 반목이 붙어 있어 이 높이를 고려할 때 최대 잠수 깊이는 11m 정도입니다. 세월호를 육상에 도착했을 때 이거를 올릴 때 크레인으로 안 올리고 그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바퀴 달린 운송 장치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요 특로는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반목을 미리 깔아 놓습니다. 세월호를 13m를 끌어올리고 물속에 11m 정도만 남겨놓아야 반잠수식 선박이 최대 잠수했을 때 겨우 옮겨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최대로 잠수해도 여유 공간이 고작 1.1m에 불과해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파도가 심해 배들이 1m 이상 움직이게 되면 실패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세월호를 옮겨 싣는 작업은 기상 조건에 민감하고 까다로운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녹슬고 금이 간 선체에 흐릿한 글자가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SEWOL, 세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년이란 시간, 글자가 바란 만큼 세월호도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픔을 떠올리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하얗던 선체는 젓갈색으로 변했고 곳곳이 긁히고 부식됐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선체 앞부분의 글자, 배 이름 세월입니다. 빛바래고 녹이 슬어 흐릿해졌지만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선체 뒷부분의 글자, 해운사 이름 청해지는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가장 많이 변한 건 아이들이 타고 있던 공간입니다. 바다를 내다봤을 세월호의 창문, 기대 섰던 난간에서 예전의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애초에 없었던 수많은 구멍들도 선체에 생겼습니다. 물과 남은 기름을 빼기 위해 일부러 뚫은 겁니다. 미수습자 등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도 낯선 모습입니다. 그래도 세월호 외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본 그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배 그 밑부분은 우리가 30년 정도는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식이 진행되더라도 선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3년 동안 시간이 멈춘 듯 세월호는 침몰 당시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드러난 세월호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게 곳곳에 생긴 구멍입니다. 침몰 이후에 배 안에 있던 기름도 빼야 하고 또 희생자도 수습해야 하고 이래서 잠수부들이 뚫어놓은 겁니다. 혹시 이 구멍을 통해서 희생자 시신과 유류품들이 유실됐을 우려는 없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물 위로 드러난 세월호의 선체 표면에는 커다란 구멍이 10여 개 눈에 띕니다. 선체 전체로는 이런 크고 작은 구멍이 14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몰 이후 희생자 수습을 위해 잠수부들이 드나들기 위해 뚫어놓은 겁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이 구멍을 통해 선박 안의 물품들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실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유실 방지망의 간격도 2.5cm 이내로 촘촘히 만들었습니다. 뱃머리 부분에선 침몰 후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와이어가 선체 안쪽까지 파고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침몰 과정이나 인양 작업 중에 선체 일부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년간 바닷물에 잠겨있던 것에 비해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며 후속 작업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를 들어 올리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배가 막 변형되거나 찌그러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걱정되는 곳은 녹으로 뒤덮인 외부보다는 오히려 내부입니다. 객실 구조 쪽은 많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되게 경구조라서 알루미늄이나 그 굉장히 가벼운 구조를 쓰고 힘을 받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객실 내 수색을 위해 구조 보강이나 절단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SBS 이상예비입니다. 네, 심영구 기자와 함께 인양 작업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 기자, 세월호 선체가 오늘 올라온 걸 보면서 참 그 1000일, 3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1000일이나 넘는 시간이었는데 참 길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하얗게 칠해져 있던 세월호 선체 객실 부분이 있었는데 올라온 걸 보면은 갈색으로 대부분 변했고요. 그렇더라고요. 또 녹도 많이 슬었고요. 또 영문으로 세월 그리고
청해진이라고 써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흐릿해지긴 했지만 네. 또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또 객실 창문이 있던 부분들에는 혹시나 유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방제망들을 부착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체 외부 뭐 녹이 쓴 것도 그렇지만 여기저기 훼손된 흔적도 보였잖아요.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였지만 구멍을 여러 군데 뚫어놨단 말이에요. 네, 물 밖으로 드러난 선체 외부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는데 이 인양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140개가 넘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많이 뚫었군요. 물을 빼내기도 해야 되고 잔존유, 기름을 빼내기도 해야 되고 예. 잠수사들이 진입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불가피했다. 뭐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꼭 140개가 넘는 구멍을 뚫으라 했냐? 이런 한간에서는 또 이런 뭐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었잖아요. 가족협의회라든지 여러 시민단체도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미수습자 9명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되고 또 침몰 원인, 네. 또 진상규명을 하려면은 선체 수색을 정밀하게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 선체를 정밀 조사해야 될 선체를 저렇게까지 훼손했어야 했냐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또 유실 방지망을 2중, 3중으로 쳤다고는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천공들, 구멍 뚫린 것들에들까지 이 방제망을 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뭔가가 유실될 우려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그 세월호가 지금 우리 여기 뭐 배가 보입니다만은 누워 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우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다에 잠겨 있는 부분이 좌현이고 좌현 상황은 어떨지 지금 뭐 구멍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좌현 상황도 물에 잠겨 있으니까 사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더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는 사실은 내부입니다. 이 강철로 되어 있는 선체 외부는 3년이라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훼손이 그나마 좀 덜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선체 내부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세월호 내부 수색 작업에 200일 넘게 참여했던 잠수사와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저기 이제 옆으로 누워서 천장이 된 형태가 돼 있잖아요. 세월호 내부에는 철판 구조가 아니고 우리 조립식 주택이나 이런 칸막이 했던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선체를 처음에 건조할 때 만들었던 벽은 그나마 좀 완고했지만은 그 위에 이제 객실을 늘린다든가 선체를 전용하기 위해서 늘렸던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걷어내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골핑을 했다거나 용접을 했던 부위들이 해수에 오랜 기간 노출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보다는 지금 상황은 더 아마 나빠졌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내부 상황이 사실 지금 어떻게 됐을지 더 어떻게 심각해졌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미수습자 수습과 또 선체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위해서 세월호 선체를 인양을 하는 건데요. 물속보다는 당연히 낫겠지만 인양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신중하고 좀 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야 될 것 같군요. 지금 뭐 배도 갖고 나왔지만 이따 잠시 뒤에 다시 또 출연해서 배와 관련된 얘기들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세월호 본체가 처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인양의 모든 과정은 돌다리 두드리듯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인양 시작부터 배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곽상은 기자가 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해저 44m 세월호 아래 철제빔 33개를 깔고 그 끝에 인양줄 66개를 연결한 뒤 어제 오전 10시 시험 인양이 시작됐습니다. 유압 펌프를 이용해 바지선이 철제빔을 들어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월호 선체의 무게에다 각종 퇴적물, 바닷물의 압력까지 더해져 2만 톤이 넘는 힘을 한 번에 가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었고 결국 1m를 들어올리기까지 무려 5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잠수사를 투입하여 확인한 결과 빔 기울기가 20cm 이하로 미미하여 선체 좌우 경사를 소폭 조정함으로써 시험 인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부턴 세월호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한 본 인양이 시작됐습니다. 평형이 흐트러지면 자칫 인양줄이 끊어질 위험도 있고 조류도 감안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단 들어 올린 다음에는 이제 그 센서가 있으니까 장력을 조절하면서 올릴 수 있으니까. 해수면까지 13m, 다시 7.5m, 긴 기다림이 이어지고 오늘 새벽 3시 45분 균형을 잡기 위해 배 선미 쪽에 부착한 스테빌라이저가 바다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 남짓, 마침내 세월호의 본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억 속의 세월호를 육안으로 다시 보게 된 건 이렇게 인양이 시작된 지 18시간 47분 만이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인양 작업은 어둠이 내린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인양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동거차도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동거차도의 한 산 중턱입니다. 정부가 본인양을 공식 선언한 지 만 하루 정도가 됐지만 세월호는 아직 목표한 수준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동거차도에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모여 인양 작업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여러 개의 밝은 불빛이 보이실 텐데 그곳이 바로 인양 작업이 한창인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육안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작업 인부 400여 명이 바지선과 세월호 선체 위에 올라 밤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인양 작업은 오전부터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고 10시쯤 세월호와 바지선을 묶는 1차 고박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떠오른 세월호가 양쪽에 있는 바지선과 충돌할 우려가 생기면서 이후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세월호는 수면이 8.5m까지 모습을 드러낸 상태인데요. 본인 양이 목표로 하고 있는 13m까지는 못 미친 수준입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오늘 밤 늦게나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조로운 작업을 위해선 날씨가 관건인데 다행히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 파도 높이가 0.5m에서 1m 사이에 머물면서 인양 작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SBS 김정우입니다. 네, 인양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선체 인양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골드해상 문영식 대표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세월호 인양이라는 게 지금 이 큰 배를 통째로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 방식을 써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이 방식을 쓰는 거는 아무래도 안에 있는 그 구명의 그 실종자들을 네. 위해서 어떤 훼손을 하지 않고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단하거나 그러면은 유실이 될 가능성, 지금 미수습자라고 요즘 저희가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 인양 작업을 지금 중국 업체가 맡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조선 강국인데 세계 1위를 다툴 정도의 조선 강국인데 이걸 꼭 중국 업체에 맡겨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로는 정부에서 그 경제적인 논리로 입찰을 했는데 네. 중국 업체가 가장 저가로 들어왔었고 네. 예,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엔지니어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고 월등하고 네. 또 세 번째는 장비 보유. 세월호를 들어 올려서 인양해서 움직여 육상에 안착시킬 수 있는 모든 장비도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월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뭐 이상하군요, 참. 그 인양 과정에서 오늘 보면은 이제 인양이 그 잠시 멈췄던 이유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세월호와 그 바지선 간에 간섭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걸 좀 알기 쉽게 자세히 좀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 와이어가 양쪽 잭바지에서 잡아다닐 때 해저 44m에 있을 때는 수직에 가까운 선으로 올라오지만은 네. 위로 올라올수록 옆으로 장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당겨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크레인으로 리프팅하는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는 그런 데 애로가 있기 마련이죠. 간섭이 있었던 게 지금 이 배에서 보면은 저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바지선에 부딪혔거나 그런 아닙니다. 거죠? 튀어나온 부분은 요즘은 해상 절단도 용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저 방법은 필연적으로 8,500톤 이상의 힘이 상호적으로 안쪽으로 세월호 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바지가 그러니까 잡아당기다 보니까 양쪽의 바지가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폭이 좁아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거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쭉 들어 올리는 거 보면은 천천히 올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굳이 3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해야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그만큼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사전 작업이?
저는 첫 번부터 그 무게 설정을 좀 과다하게 해가지고 네. 과다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늦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도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다. 예, 처음에 수중에서 13,000톤을 보다가 이 제기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지 않느냐 해가지고 네. 12,000톤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12,000톤을 리프팅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실제로 수면상에 세월호가 딱 나타날 때 7,500에서 8,000 사이로 그랬다고 움직였고 그러더라고요. 더 올라온다는 거는 수면에서 더 올라올 때 무게가 더 올라가게 변화되는 거는 세월호 안에 물이 자연 배수가 빨리 안 되니까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만큼. 네, 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세월호 인양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미 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있는 곳 진도 팽목항으로 가봅니다. 송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온 오늘 새벽 이곳 팽목항에는 비가 흩뿌렸습니다. 다행히 인양 작업에 영향을 줄 정도도 아니었고 오후에는 햇볕이 비쳤습니다. 바다도 하루 종일 잔잔했습니다. 제 뒤에 저 팽목항 방파제에 걸린 빛바랜 노란 깃발과 리본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이곳 팽목항은 9명 미수습자의 귀환과 진실 규명을 기원하는 기다림의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1073일이 지난 오늘 새벽 세월호가 모습을 보이면서 그 오랜 기다림은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딸, 남편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란 미수습자 가족들의 바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가족을 삼켜버린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이틀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배에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조을성 기자가 가족의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인양 작업은 더디었습니다. 설렘과 초조함 속에 지난 3년의 기다린 만큼이나 애가 탔습니다. 서강이 보일 것 같아요. 배 모양을 볼 것 같아. 기다려도 배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실로 들어가 방송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맞이한 새벽. 서서히 배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가슴 깊이 눌러 담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있으면 되겠냐고요. 이게 사람 맞냐고요. 3년 동안 저 깊은 바다 속에서 배는 녹슬고 금이 갔고 그 속에 갇힌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런 곳에 더 이상 두면 안 돼요. 빨리. 사람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가족들은 인양이 잘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 미수습자 수습부터 해달라고 해수부 장관에게도 국민에게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SBS 조을선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뿐 아니라 유족들도 배를 타고 나가 인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무트로 돌아온 가족들은 인양이 시작돼 감사하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여전히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유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양 현장으로부터 1.8km 떨어진 바다입니다. 유족들에게 접근이 허용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어제 오후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올 거란 정부 발표에 유족들은 선체가 잠긴 바다를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소식이 없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른 새벽 선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은 번갈아 망원경을 돌려보고 인양 현장을 비추는 적외선 카메라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선체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셨잖아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가슴이죠.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녹도 많이 슬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정말 너무 많이 아프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가닥 희망도 있고 이제 진상규명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을 그곳에 뒀는데 어쨌든 부모로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말도. 유족들은 인양에 최종적으로 성공해 미수습자 수습과 제대로 된 선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길 기원하며 삶의 터전인 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이번 인양을 가장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는 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입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은 이들에게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하는 수학여행 가는 게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수학여행비 32만 원이 엄마에게 부담될까 봐 신나는 티 한 번 안 냈던 딸이기에 은하 엄만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아빠가 쓰던 검은색 모자가 마음에 든다던 다윤인 수학여행을 갈 때도 이 모자를 빌려갔습니다. 참사 이후 아버지의 검은 모자는 떠올랐지만 다윤인 아직도 떠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픈 엄마를 늘 챙기던 딸이 엄만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엄마 나 수학여행 갔다 와서 공부할 거야 그러고 책을 사놓고 간 거. 책상 위에 있더라고. 부모님을 극진히 생각하는 참 살가웠던 아들 영인이 생전 축구화 한 켤레 갖고 싶다던 그 부탁 못 들어준 게 마음에 걸려 영인이 엄마 아빤 팽목항 빨간 등대 앞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적힌 운동화 한 켤레 고이 세워놨습니다. 빨리 올라와서 집에서라도 생일상 따뜻하게 한번 차려주고 싶어. 일단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음악을 잘하던 현철이, 이제 현철이가 작사한 노래 가사만 부모님 마음을 울립니다. 7살 아들과 6살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감귤을 키우겠다며 제주로 향하던 권재근 씨. 1살 어린 동생 먼저 나가라며 뒤에 남았던 아들 혁규와 함께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별로 헤어졌던 아들과 오랜만에 다시 만나 드디어 엄마 소리 듣게 됐다고 좋아했던 이영숙 씨. 사고 직후 탈출에 성공했지만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며 다시 세월호로 뛰어들었던 양승진 선생님과 고창석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은 아내에게 애들 돌보느라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또 한 번 남겨지지 않길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것만 간절히 바랍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이곳 팽목항에는 희생자 분향소가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인양이 끝까지 무사히 마무리되길 기원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6시, 팽목항에 여명이 밝아옵니다. 깊은 바닷속 어둠에 갇혀있던 세월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이른 아침부터 팽목항에 추모객이 찾아왔습니다.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등대 앞. 추모객들은 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늘 여기 했다기서 이제 마지막 가시기라 싶어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혹시 또 이루라도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이 미안했다며 한달음에 달려온 추모객들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고 올라왔는데 내려왔는데 아주 마음이 안 좋네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꼭 어떻게든 그 아내가 있어줬으면. 오늘 하루에만 수백 명의 추모객들이 이곳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외신 취재진도 팽목항을 찾아와 세월호 인양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원봉사대는 배를 타고 인양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을 위해 이불 같은 생활 물품을 실어 보냈습니다. 팽목항은 지난 3년 동안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의 공간이었습니다. 추모객들은 인양이 차질 없이 이뤄져 팽목항이 온전한 추모의 공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3년 동안 바다에 잠겨있던 세월호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찾겠다며 자진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채 잊혀진 민간 잠수사들이 그렇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세월호 현장에 거친 바다를 수색할 전문 잠수사가 없다는 말에 자진해서 달려간 산업잠수사 김관홍 씨.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을 만큼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공포도 느끼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 아픔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국민들하고. 단지 우리가 그 심해 잠수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하지만 김 씨 같은 민간 잠수사에게 돌아온 건 돈을 노리고 시신수색에 나섰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루머와 비난이었습니다.
정부는 예고 없이 김 씨와 동료들을 현장에서 뺐고 작업 중에 생긴 사고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김 씨에게 남은 건 각종 잠수병과 트라우마. 세 아이의 아빠였던 김 씨는 더 이상 잠수가 불가능해지자 대리운전 기사로 전업해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참혹했던 세월호 기억에 정신적 충격을 끝내 못 이긴 채 지난해 6월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에 빠지면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던 기억을. 세월호 수색 당시 사고로 숨진 2명에 이어 당시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가운데 3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잠수사들에게도 세월호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산업재해 적용을 약속했지만 정작 산재를 신청한 민간 잠수사 50여 명 가운데 실제 인정받은 사례는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배 안에서 소방 호스를 내려 10여 명의 학생을 구하고 있는 이 남성. 기억하십니까? 화물차 기사 김동수 씨입니다. 당시 김 씨가 입은 바지의 색 때문에 파란 바지 의인으로도 불렸는데요. 세월호 인양 소식을 접한 지금 김동수 씨는 어떤 마음일까요? 최희성 기자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동수 씨는 지금도 가끔 아이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세월호가 잠길 때 구해달라고 소리치던 아이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낸 게 기쁘면서도 두렵습니다. 김 씨의 시간은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손만 뻗으면 다 나올 것 같았는데 나는 살고 그들은 그냥 창문에 보이면서 그냥 배가 가라앉았으니까. 2년 전 죄책감에 자해 시도를 한 뒤엔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약 안 먹으면 뼈 마디나 손마디나 머리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또 약을 먹게 되고. 세월호 생존자에게 주는 긴급 생계비 지원이 끊긴 뒤에는 가족에게 큰 짐이 돼버렸습니다. 치료비만 수천만 원에 달해 생계가 막막합니다. 5년이 아니고 1년 치료비가 2천 몇만 원 나오는데 빚을 지고 사는 거죠. 남편도 일시적으로 우인, 영웅 이렇게 했지만 그게 다 잠깐이잖아요. 그 이후의 삶은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김 씨와 김 씨 가족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 역시 유족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네, 이번엔 예은 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인양 작업 보시면서 심정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신지요? 예, 반갑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또 희생자들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장소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마주하기 힘든 그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인양 작업이 무엇보다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이 참 중요할 텐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인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수습자를 완벽하게 수습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근데 현재 정부에서 세워놓고 있는 계획이 정말 적절한 계획인지 또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지를 사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선체조사위원회와 함께 검토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다음 주면 활동을 시작할 텐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인양과 또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선체조사, 그리고 선체 보존 이 4가지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특히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선체조사위원회의 단독적인 어떤 결정이나 행동만으로 하긴 힘들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저희 유가족들이 또 미수습자 가족들이 함께 좀 지혜를 모아서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그 일들을 좀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체조사위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예, 선체조사위원회는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회에서 5명을 추천을 하고 저희 그 희생자 가족들이 3명의 전문가를 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들이 또 인사를 추천하기를 원한다고 들리던데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다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흡족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지금 내정되어 있는 것들을 일시 좀 보류하고 그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양 후 선체 절단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부에서 선체 절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수습자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 선체 절단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수없이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 해수부가 보여준 모습을 비춰볼 때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지 않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 미수습자 수습만큼은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이 내정되는 대로 바로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네, 세월호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진상규명의 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혀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구조를 하지 않은 그 이유와 책임도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그 요구를 무시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좀 폄훼하고 모독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한 그런 책임도 좀 밝혀야 되는 3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또는 검찰이 앞장서서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내년 2018년 초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질 텐데요. 거기서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와 그 이후에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것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특검을 통해서 또 수사와 기소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침몰의 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네. 혹시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같이 기다려준 국민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놀랍게도 잊지 않으시고 특히 미수습자 수습과 또 진실을 찾기 위한 그 행진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정말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고 또 미수습자들이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인양 시도 때는 줄이 꼬여서 실패했고 오늘은 선체와 바지선이 너무 붙어서 작업이 지연되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월호 인양은 고난도의 작업인데 사실 앞으로도 남은 난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상부 13m를 물 밖으로 올렸다고 세월호 인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를 2대의 제킹 바지선에 고정시킨 뒤 안전지대에 기다리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큰 고비입니다. 바지선 2대와 함께 세월호를 흔들리는 조류의 영향을 피해 반잠수식 선박에 올린 뒤 바지선을 분리시킵니다. 이후 세월호를 고정시킨 뒤 반잠수식 선박을 부양시키면 세월호는 물 밖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수부는 이 과정도 세월호를 들어 올리는 것만큼이나 힘든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하는 일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후 다시 고박 작업, 선체에서 물 빼기 작업을 하며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변수는 기상 조건입니다. 해수부는 일단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고정시키면 날씨 영향은 적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소족인 내일까지 이 작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인양 과정에서 선체와 바지선이 너무 붙어 작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체 일정도 반나절씩 늦어졌습니다. 해수부는 소족인 내일까지 목표한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노유신입니다. 인양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해양수산부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순조로운 편이라고 해수부는 밝혔습니다. 인양 상황실이 있는 진도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강 기자. 네, 진도군청입니다. 인양 작업을 단계로 나눠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일단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해수부는 오후 5시 기준 세월호 선체가 수면이 8.5m까지 올라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간당 0.8m 부양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면이 10m 정도 떠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진행 속도대로라면 세월호 선체가 13m까지 올라오는 시간은 오늘 밤 11시쯤일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세월호가 처음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직후에는 인양팀이 세월호 선체에 올라 바지선에 세월호를 고정시키는 1차 고박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선체가 물 밖으로 13m 올라오면 더 단단히 세월호를 고정시키는 2차 고박 작업이 진행됩니다. 해수부는 시간은 많이 지체되겠지만 전체적인 인양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도 인양 작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가 궁금합니다만은 해수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국 시간이 문제입니다. 오늘 인양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후 공정 시간도 촉박해졌습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싣는 작업을 늦어도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해수부는 세월호 부양 이후 반잠수 선박의 선적까지 48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앞으로 30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소조기가 끝나도 물살이 갑자기 세지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SBS 이강입니다. 세월호가 인양을 마치면 다음 과제는 아직 수습하지 못한 9명을 찾는 일입니다. 선체 내부 수색은 배가 육상으로 옮겨진 뒤에 시작됩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세월호 선체 외부와 내부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해저엔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나 유류품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침몰 해역에 가로 250, 세로 150m 크기의 그물막이 설치됐습니다. 잠수사들이 그물막 안으로 들어가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수색에 나섭니다. 특히 세월호 객실 부분이 파묻혔던 바닥은 수색을 4번 이상 반복하는 등 더욱 꼼꼼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된 뒤에도 우리 미수습자 수습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면 선체 내부 안전 점검을 마친 뒤 미수습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미 객실 주변부터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해수부는 객실이 있는 A, B 데크만 분리해 바로 세우는 이른바 객실 직립 방식도 고려하고 있지만 선체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미수습자 9명을 찾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9명을 찾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색을 위해 선체 절단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미수습자 9명 수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손승욱 기자와 함께 인양 이후 작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조금 뒤면 아까 리포트 보니까 한 밤 11시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그때쯤 이제 수면 위 13m까지 목표 수치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까지 갔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보면은 바지선이랑 세월호를 묶는 1차 고박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13m 위까지 올라가면 2차 고박 작업을 합니다. 네. 13m 위라는 얘기는 물 위에 13m가 있고 그렇죠. 물 아래 9m가 있다는 남게 얘기고. 되는 거죠. 요 22m가 요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그대로 안전지대로 옮겨져서 반잠수식 선박 위에 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번 더 단단하게 묶는 겁니다. 거리가 1.7km 정도를 천천히 가긴 하지만 1.7km를 가기 때문에 단단히 묶는 2차 고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목포 신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출발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제 그 위에 실린다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쯤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수부는 2차 고박 작업이 방금 말씀드린 2차 고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말쯤에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 위에다가 위치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오래 걸립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을 하고 이동 준비를 하는데 이제 오래 걸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와 그 바지선에 묶인 고박을 풀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밑에서 반잠수식 선박이 올라와서 세월호를 물 위로 밀어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두 배를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흘, 나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목포를 향해서 출발할 거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합니다. 꽤 오래 걸리네. 근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사실 고박이라는 표현이 저도 이게 무슨 한자어가 있는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사실은 고박이라는 표현 말고 뭐 붙들어 묶는 맨다라든지 거죠. 뭐 그런 예.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꾸 그 현장에서 이제 고박이라는 표현이 공식 용어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 계속 쓰게 됩니다만은 뭐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뭐 질문 잠깐 좀 껴드는 것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목포 신항까지 제가 오늘 지도를 보다 보니까 지금 맹골 수도에서 배를 건져내서 목포 신항까지 가는 그 해로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사실은 그 이미 팽목항을 지나가지고서 한참 가야 되는데 뭐 얼핏 생각하기에 팽목항이 가까우니까 팽목항에다가 올려놓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예, 목포 신항이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지 조건에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배를 위에 올려놓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정 부분 넓이가 있어야 되고요. 배가 무겁기 때문에 하중, 예를 들면 1m 범위를 2톤 이상을 버텨야 됩니다. 그 하중이, 부도 하중이. 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수자 수습이나 뭐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인력들이 머무를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공간에 적합한 곳이 어딘가를 해수부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네. 광양항 얘기도 나왔었는데 목포 신항 철제 부두가 그 조건에 맞는다 그래서 목포 신항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크기로 따지면 광양항도 그렇고 목포 신항도 그렇고 규모는 될 것 같은데 일단 목포 신항이 여러 가지 조건상 좋았다 이런 얘기인 거겠죠. 자, 목포에 도착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언제쯤 선체 수습이나 뭐 조사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일단 목포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먼저 살펴보죠. 목포까지 80km가 넘습니다. 예, 이제 세월호가 멀더라고요. 반잠수식 선박 위에 올려진 상태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속도가 4노트에서 5노트.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7km에서 9km 정도인데 80km를 가니까 단순히 계산해 보면 10시간 정도면은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날씨나 항로 선택에 따라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해경이나 해군함이 호위를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해서 배를 육지까지 옮기는 과정이 해수부에 따르면 사흘이나 나흘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도착 후에요. 도착 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수습자 수습이나 사고 조사 시작이 지금부터 12일이나 13일 뒤 그러니까 4월 초쯤 시작될 거라는 그런 계산이 이제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듣는 느낌입니다만 속도가 아까 3, 4노트라고 그랬나요? 4노트에서 5노트 4노트. 그러면은 그 뭐 자동차 속도로 따지자면은 이제 시속 10km가 조금 안 되죠. 10km 좀 안 되는 속도다. 이게 지도를 보니까 우리 남해안의 특성 있지 않습니까? 다도해이기도 하고 그냥 뭐 쭉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돌아서 많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항해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쉬운 항해가 아닐 뿐더러 거기에 이제 배들이 많이 다니는 항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경과 해군, 그러니까 해군 해서 6척 정도가 계속 둘러싼 상태로 목포 신항까지 이동할 계획입니다. 육지에 배를 올려놓고 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배가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입해서 수색하는 속도가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수부가 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울어진 채 배가 갈 텐데 그걸 뭐 육지에 올려놓은 다음에 바로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되겠군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아프지만 3년 전에 참혹했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침몰 당시 아이들은 기다리라는 어른들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구조는 없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5분쯤 세월호는 이미 40도 가까이 기울었습니다. 진짜 바다로 실제 상황이야. 아무 일 아닐 거라고 수학여행지 제주도에 언제 도착하는지만 생각하려 노력해봅니다. 일정 그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12시에 간다더니. 나도 무서운데 부모와 떨어져 단원고 객실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를 필사적으로 달래보는 학생들. 애기까지 미치겠다. 계속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해경이 온다는 선내 방송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경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나 살고 싶어요. 진짜로. 하지만 물은 허리까지 차오르고 곧 전기마저 끊깁니다. 아니 구조대가 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고요. 지금 구조대 와도 300명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른들은 해경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걸까? 내가 왜 제주도를 오하마나호를 안 타서 세월호를 타서 이런 진짜 욕도 나오는데 어른들한테 보여줄 거라 욕도 못하고. 얼마 뒤 기다리던 해경은 세월호에 도착했지만 선내 진입은 물론 탈출 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10시 반쯤 제대로 된 구조 활동 없이 세월호는 단원고 학생 250명, 일반인 54명을 태운 채 전복됐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결정한 게 참사 1년 뒤인 2015년 4월입니다. 그런데 부실한 준비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인양은 약속한 날짜에서 계속 늦춰졌고 결국 2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보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인양 완료 시점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양이 완료된다 해도 예상보다 9개월 정도가 늦어진 겁니다. 정부는 반복된 기상 악화와 맹골 수도의 험한 조류 탓을 댑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정말 현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실한 사전조사도 시간이 지체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굴착이 어려운 단단한 해저 토지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선체 곳곳으로 퍼진 기름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가을엔 선체 인양 공법을 바꾸느라 또 늦어졌습니다. 강한 바닷바람에 쓰러지기 쉬운 크레인 대신 바지선 유압 장비로 교체하면서 설비 교체 기간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유족들 사이에선 정부가 인양 의지가 없다,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킨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상하이 셀비지가 자신들이 거기서 연습하는 장소였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시험 인양이 시작되고 만 하루도 안 돼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이 드러내면서 허송세월로 보낸 지난 3년의 시간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당시 승객들에게 대피하란 말도 하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빠져나왔던 세월호 선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장, 선원 관련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권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을 배 안에 내버려둔 채 속옷 차림으로 혼자 몸을 피하는 남성.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탈출 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아 승객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1등, 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1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선원 2명은 이미 복역을 마쳤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냥 꼬리 자르기식으로 몇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형식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조당국으로서 미흡한 대응을 한 해양경찰청은 사고 34일 만에 전격 해체됐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로 각종 비리에 얽힌 유병언 전 회장은 사고 2달쯤 뒤 시신으로 발견돼 수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만 횡령 등의 혐의로 유 씨 일가 가운데 유일하게 징역 2년을 확정받았을 뿐 프랑스에 있는 섬나 씨는 아직도 송환 소송 중이고 나머지 자녀 2명은 소재 파악도 안 된 상황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서 침몰 원인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이 작업은 국회와 희생자 대표가 선출하는 선체조사위원회가 담당하는데 다음 주인 28일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선체 인양 지도와 점검,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을 주도하게 됩니다. 국회가 5명, 희생자 가족이 3명을 선출합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위원 중 1명을 추천하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의 위원이 한 사람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와주셔야 됩니다. 최종 조율이 남아있지만 인선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국회에선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 등 5명을 내정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이 내정한 3명과 함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조사위원이 선임될 때는 반잠수 선박으로 옮겨진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바로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특히 이 세월호 참사의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정부는 좀 겸허한 자세로 좀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무리한 선박 개조와 과적, 조타 미숙 등을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외부 충돌설 등 여러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증거인 선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 사망항에서 SBS 박민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이제 만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차디찬 바닷속에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던 그 3년의 시간을 김기태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배가 많이 넘어가 있는데 움직이겠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상승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더뎠습니다.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채 세월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295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1073일째 바로 그 자리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 수도 수면 위로 세월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년 수많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진실 규명의 외침은 정치적 편가르기를 불렀고 인양이 지체되면서 정부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사고로부터 내 아이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회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객을 놔둔 채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을 처벌했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파산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안전 불감증도 단죄했지만 국민들 가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그토록 궁금해하던 진실도 물 밖으로 나와주길 온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심영구 기자와 함께 인양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 기자. 네. 오늘 올라온 세월호 선체 보니까 녹슨 데도 많고 글자도 지워지고 여러 가지들이 참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천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다는 생각을 다시 네. 한번 하게 됐는데요. 이 세월호 선체 저희가 각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모형 보듯이 세월호 선체를 기억하는 거는 하얗고 하얀 위에 객실 부분과 밑에 파란 부분, 바의 바닥 네. 부분을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랬던 부분들이 갈색으로 젓갈색으로 녹이 그렇죠. 슬어서 많이 또 어떤 퇴적물 같은 것도 묻어가지고 뻘에서 묻어서 좀 검게 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영문으로 세월 그리고 청해진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희미해졌습니다. 흐릿하긴 하지만은 저희가 헬기로 촬영한 화면들을 보면은 알아볼 수는 있을 정도였고 청해진은 좀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세월은 좀 더 희미해졌고요. 네, 좀 보기가 쉽지 않았죠. 네. 그리고 객실 창문이 있던 부분들에는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를 유실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유실 방지망을 붙여놓은 것들도 네. 선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부가 이렇게 녹슨 것도 그렇지만 여기저기 훼손되는 적도 보였어요. 아까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우선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렸던데 네. 그건 어떤 용도였습니까? 그 물 밖으로 드러난 선체 외부에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던 것들은 인양 업체가 이 작업들을 위해서 구멍을 일부러 뚫어놓은 겁니다. 한 네. 140개가 넘는데요. 네. 이제 배수 작업, 물을 빼내기 위한 용도의 구멍들도 있고 잔존유라고 하는 기름을 빼내기 위한 용도도 연료를 있다고 썼던 하고 기름. 또 수색 작업을 위해서 잠수사가 들어가기 위해서 뚫었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불가피한 작업이었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가족들이나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구멍 많이 뚫었어야 했냐. 사실 이러다가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미수습자의 시신이라든지 또 다른 유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큰일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네, 미수습자 9명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고요. 또 침몰 원인, 또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선체 조사를 앞으로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훼손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미리 선체에 구멍을 뚫었어야 됐냐 그런 비판들이 나왔고요. 네. 또 유실 방지망을 쳤다고는 하는데 일부에서는 좀 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흔적들이 좀 많이 발견됐거든요. 저희가 뭐 배 밑에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네. 바깥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무언가가 좀 빠져나와서 유실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도 있습니다. 배를 지금 실제 지금 누워 있는 상태로 한번 돌려놓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돌려놓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우현인데 쉽게 말하면 배에 네. 이제 좌현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고 네. 이 좌현 가라앉는 쪽은 구멍이 얼마나 뚫려 있는지 또 얼마나 훼손돼 있는지 이게 몰라가지고 궁금한 게 있고 또 사실 보면 이게 내부 상태가 어떤지가 더 궁금한 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선체를 인양해서 이 예. 육지까지 가져가서 그 이후에나 사실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강철로 되어 있는 사실 선체 외부는 뭐 녹슬고 갈색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3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내부들 특히 이렇게 벽으로 쌓여 있는 이런 칸막이들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이전에도 훼손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세월호 내부 수색에 직접 참여했던 200일 넘게 참여했던 제가 잠수사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옆으로 누워서 천장이 된 상태가 돼 있잖아요. 세월호 내부에는 철판 구조가 아니고 우리 조립식 주택이나 이런 칸막이 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선체를 처음에 건조할 때 만들었던 벽은 그나마 좀 완고했지만은 그 위에 이제 객실을 늘린다든가 선체를 전용하기 위해서 늘렸던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걷어내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골핑을 했다거나 용접을 했던 부위들이 해수에 오랜 기간 노출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보다는 지금 상황은 더 아마 나빠졌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체 인양을 네. 한 다음에도 이제 미수습자 수색과 수습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고 또 진상 규명을 위한 선체 수색을 또 해야 될 텐데 그를 위한 작업들이 아주 신중하고 또 정밀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또 다시 얘기 좀 나누죠. 네. 세월호 인양 작업은 어둠이 내린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인양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동거차도죠.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세월호 인양 작업 과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동거차도입니다. 정부가 본인양을 공식 선언한 지 만 하루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세월호는 약속한 수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동거차도에서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모여 인양 작업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불빛 여러 개가 보이실 텐데 인양 작업이 한창인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육안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작업 인부 400여 명이 바지선과 세월호 선체 위에 올라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인양 작업은 오전부터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고 10시쯤 세월호와 바지선을 묶는 1차 고박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떠오른 세월호가 양쪽에 있는 바지선과 충돌할 우려가 생기면서 이후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세월호는 수면이 8.5m까지 모습을 드러낸 상태인데요. 본인 양이 목표로 하고 있는 13m까지는 아직 못 미친 수준입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오늘 밤 늦게나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조로운 작업을 위해선 날씨가 관건인데요. 다행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대 파도 높이가 0.5m에서 1m 사이에 머물면서 인양 작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SBS 김정우입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세월호의 높이는 22m입니다. 인양 작업은 배를 일단 물 밖으로 13m 정도 끌어올려서 선체가 물속에 9m만 남게 하는 겁니다. 세월호를 항구로 옮길 반잠수식 선박이 최대 13m까지만 잠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밑에 있는 선체 부분 9m와 그 아래를 받치는 리프팅 빔의 두께까지 감안을 하면은 13m 정도는 물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남주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저면으로부터 첫 1m 발걸음을 뗀 세월호는 순조롭게 수면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바지선의 유압 장비는 밤샘 인양 작업에서 시간당 3m씩 세월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 세월호 바닥 부분에 설치된 균형 장치가 물 밖으로 나온 데 이어 불과 1시간 뒤 우현 전체가 물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2.4m 높이까지 끌어올린 뒤에는 세월호를 바지선에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인양 작업을 멈추고 작업 인력이 직접 그 세월호 선체 위에 올라가서 느슨한 형태의 고박 작업을 1차 작업을 했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가 흔들린 데다 바지선 두 척 사이가 좁아져 세월호의 환풍구와 바지선 도르래가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해 잠시 인양이 지연됐습니다. 수직으로 당길 땐 그냥 서 있었는데 이렇게 경사가 져서 당기니까 결국 수평으로 당기는 힘이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좁아지겠죠. 가까워지겠죠. 환풍구 등 방해가 되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인양 작업이 재개돼 세월호는 오후 5시 기준 해수면으로부터 8.5m 높이까지 떠올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늦어지고 목표했던 13m까지 끌어올리진 못했지만 인양 첫 단계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밤 안에 목표 높이인 13m까지 세월호가 떠오르면 안전 점검을 한 뒤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옮겨 싣는 2단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녹슬고 금이 간 선체에 흐릿한 글자 하나가 보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 보면은 SEWOL, 세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년이란 시간, 글자가 바른 만큼 세월호도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픔을 떠올리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하얗던 선체는 젓갈색으로 변했고 곳곳이 긁히고 부식됐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선체 앞부분의 글자, 배 이름 세월입니다. 빛바래고 녹이 슬어 흐릿해졌지만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선체 뒷부분의 글자, 해운사 이름 청해지는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가장 많이 변한 건 아이들이 타고 있던 공간입니다. 바다를 내다봤을 세월호의 창문, 기대 섰던 난간에서 예전의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애초에 없었던 수많은 구멍들도 선체에 생겼습니다. 물과 남은 기름을 빼기 위해 일부러 뚫은 겁니다. 미수습자 등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도 낯선 모습입니다. 그래도 세월호 외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본 그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배 그 밑부분은 우리가 30년 정도는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식이 진행되더라도 선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3년 동안 시간이 멈춘 듯 세월호는 침몰 당시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SBS 정림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서 13m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만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제킹 바지선은 두 척이 최대 46,000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기엔 충분하지만 높이 들어올릴수록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면서 작업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최대한 덜 들어올리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재 누워있는 세월호의 높이는 22m로 13m를 물 밖으로 꺼내면 물속에 9m가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측면 바닥에는 선체를 들기 위한 리프팅 빔을 깔아 놓았는데 이 빔의 높이는 0.9m입니다. 빔 높이까지 감안하면 물 밑으로 10m 정도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세월호를 목포 신항까지 운반할 반잠수식 선박은 최대 13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2m 높이의 반목이 붙어 있어 이 높이를 고려할 때 최대 잠수 깊이는 11m 정도입니다. 세월호를 육상에 도착했을 때 이거를 올릴 때 크레인으로 안 올리고 그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바퀴 달린 운송 장치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요 틈로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반목을 미리 깔아 놓습니다. 세월호를 13m를 끌어올리고 물속에 11m 정도만 남겨놓아야 반잠수식 선박이 최대 잠수했을 때 겨우 옮겨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최대로 잠수해도 여유 공간이 고작 1.1m에 불과해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파도가 심해 배들이 1m 이상 움직이게 되면 실패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세월호를 옮겨 싣는 작업은 기상 조건에 민감하고 까다로운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오늘 새벽에 세월호 본체가 처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인양의 모든 과정은 돌다리 두드리듯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인양 시작부터 배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곽성은 기자가 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해저 44m 세월호 아래 철제빔 33개를 깔고 그 끝에 인양줄 66개를 연결한 뒤 어제 오전 10시 시험 인양이 시작됐습니다. 유압 펌프를 이용해 바지선이 철제빔을 들어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월호 선체의 무게에다 각종 퇴적물, 바닷물의 압력까지 더해져 2만 톤이 넘는 힘을 한 번에 가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었고 결국 1m를 들어올리기까지 무려 5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잠수사를 투입하여 확인한 결과 빔 기울기가 20cm 이하로 미미하여 선체 좌우 경사를 소폭 조정함으로써 시험 인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부턴 세월호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한 본 인양이 시작됐습니다. 평형이 흐트러지면 자칫 인양줄이 끊어질 위험도 있고 조류도 감안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단 들어 올린 다음에는 이제 그 센서가 있으니까 장력을 조절하면서 올릴 수 있으니까. 해수면까지 13m, 다시 7.5m, 긴 기다림이 이어지고 오늘 새벽 3시 45분 균형을 잡기 위해 배 선미 쪽에 부착한 스테빌라이저가 바다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 남짓, 마침내 세월호의 본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억 속의 세월호를 육안으로 다시 보게 된 건 이렇게 인양이 시작된 지 18시간 47분 만이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번 인양을 가장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입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은 이들에게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하는 수학여행 가는 게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수학여행비 32만 원이 엄마에게 부담될까 봐 신나는 티 한 번 안 냈던 딸이기에 은하 엄만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아빠가 쓰던 검은색 모자가 마음에 든다던 다윤인 수학여행을 갈 때도 이 모자를 빌려갔습니다. 참사 이후 아버지의 검은 모자는 떠올랐지만 다윤인 아직도 떠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픈 엄마를 늘 챙기던 딸이 엄만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엄마 나 수학여행 갔다 와서 공부할 거야 그러고 책을 사놓고 간 거. 책상 위에 있더라고. 부모님을 극진히 생각하는 참 살가웠던 아들 영인이 생전 축구화 한 켤레 갖고 싶다던 그 부탁 못 들어준 게 마음에 걸려 영인이 엄마 아빠는
팽목항 빨간 등대 앞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적힌 운동화 한 켤레 고이 세워놨습니다. 빨리 올라와서 집에서라도 생일상 따뜻하게 한번 차려주고 싶어. 일단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음악을 잘하던 현철이, 이제 현철이가 작사한 노래 가사만 부모님 마음을 울립니다. 7살 아들과 6살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감귤을 키우겠다며 제주로 향하던 권재근 씨. 1살 어린 동생 먼저 나가라며 뒤에 남았던 아들 혁규와 함께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별로 헤어졌던 아들과 오랜만에 다시 만나 드디어 엄마 소리 듣게 됐다고 좋아했던 이영숙 씨. 사고 직후 탈출에 성공했지만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며 다시 세월호로 뛰어들었던 양승진 선생님과 고창석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은 아내에게 애들 돌보느라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또 한 번 남겨지지 않길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것만 간절히 바랍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네, 지금 보신 이분들, 아들들, 딸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을 삼켜버린 바다에 지금 배를 타고 나가서 이틀째 머물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그런 의지입니다. 배에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지금 조울선 기자가 지내고 있는데 그 가족들 심경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인양 작업은 더디었습니다. 설렘과 초조함 속에 지난 3년의 기다린 만큼이나 애가 탔습니다. 서강이 보일 것 같아요. 배 모양을 볼 것 같아. 기다려도 배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실로 들어가 방송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맞이한 새벽. 서서히 배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가슴 깊이 눌러 담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있으면 되겠냐고요. 이게 사람 같냐고요. 3년 동안 저 깊은 바다 속에서 배는 녹슬고 금이 갔고 그 속에 갇힌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런 곳에 더 이상 두면 안 돼요. 빨리. 사람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가족들은 인양이 잘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 미수습자 수습부터 해달라고 해수부 장관에게도 국민에게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네, 팽목항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욱 기자. 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팽목항도 분위기가 긴장,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 이랬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1072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서 갇혀있던 세월호가 오늘 새벽 모습을 드러내자 이곳 팽목항에는 오전부터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팽목항은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추모객들은 세월호가 떠오른 남서쪽 맹골도 방향을 바라보면서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빌었습니다. 한 추모객은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이 미안해서 오늘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했고 왜 이제서야 인양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3년이나 걸린 인양을 한탄한 추모객도 있었습니다. 또 팽목항 분향소와 방파제에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추모객들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 배를 타고 그 인양 현장을 보겠다고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팽목항에 돌아왔습니까? 아직도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배를 타고 나가 이틀째 해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은 인양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늘 오전 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세월호 인양을 지지해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또 인양과 수색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이곳으로 내려온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도 밤새 인양 작업을 지켜봤는데요. 유족들은 무사히 인양에 성공해서 미수습자 수습과 그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기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심영구 기자, 조금 전 8시에 현재 인양 상황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8시에 나온 상황이
5시에 발표했던 게 8.5m, 수면 예. 8.5m까지 올렸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8시에도 현재 수면 8.5m가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요? 예, 3시간 동안 1m도 올리지 못한 건데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간섭 현상, 접촉해가지고 선체와 바지선이 접촉해서 네.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올리지 못하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를 했는데 네. 다른 지장을 주는 물건들이 생겼다. 그렇게 지금 해수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양 작업에는 높이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장을 주는 물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요. 지장물, 난간이라든지 그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또 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지선과 선체가 굉장히 밀착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거리를 떼어두는 것들이 지금 관건이었는데 또 올리는 과정에서 또 걸린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아까 그 전문가분 나와서 말씀하실 때 그랬지만 이제 바지선 2개가 점점 끌어올리면서 자기들도 끌려가서 배가 그 간격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쉽지가 않겠는데요? 원래 오늘 밤 11시 정도면은 다 올릴 수 있다. 예, 수면 위로 13m라는 목표까지 예, 예. 올릴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속도, 이런 지장을 받은 속도라면은 내일 새벽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일 새벽이든 언제든 목표로 했던 13m까지 다 올린다. 네. 그러면 곧바로 시작될 다음 작업은 뭡니까? 다음 작업은 이제 2차 결박,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인데요. 이 세월호와 바지선과 이 바지선 두 척을 한 덩어리가 되게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한 덩어리를 묶은 다음에는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전지대에 있는 그 반잠수식 선박이 있는 네.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이게 원래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이르면 내일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내일이 아니라 주말 정도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좀 그냥 저희 뭐 전문가가 아닌 생각에 보면은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걸 옮겨 실어야 되잖아요. 네. 그 작업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세월호 인양 작업에 이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는데 네. 처음 고비는 이 뻘에 묻혀 있는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그렇죠. 거, 이격이라고 불렀는데요. 예. 이격하는 게 가장 좀 어려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수평 잡기, 균형 잡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무사히 지나왔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걸려가지고 이 세월호 선체와 바지선이 걸려서 못 올라오는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 네. 이제 이 반잠수식 선박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사히 올려놓고 고정 작업까지 마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해수부는 이 반잠수식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까지 마치면은 인양 성공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고요. 여기에 고정하게 되면은 이제 기상 영향도 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목포 신항까지 그냥 가는 일만 남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기상 영향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이면은 이제까지 얘기했던 소조기, 물살이 잔잔하다는 소조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 이후의 기상 상황은 좀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한 달 중 가장 물살이 잠잠한 시기가 소조기인데 내일 끝나고요. 네. 이제 중조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조기는 물살이 조금 더 빨라지는 건데 네. 이제 물살은 좀 빨라지지만 다행히도 이 파도의 높이나 바람의 풍속이 강해진다는 그런 예보는 없습니다. 좀 잔잔한 네. 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세월호 인양에 관련된 기상 여건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다. 양호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양 작업에 좀 지장이 없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어쨌든 적어도 이 반잠수선에 실어서 고정할 때까지는 날씨가 좀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정치권도 세월호의 무사 인양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은 정치적인 이용을 경계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무사 인양을 기원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은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참사 원인을 신속히 밝히자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인양된 선체를 제대로 조사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만전의 지원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월호 인양과 함께 사흘 뒤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아 안전과 안보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천안함 7주기를 맞아 굳건한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진보 정당 대선 주자들은 인양 후 진실 규명을 힘줘 말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집권하면 특조위 2기를 구성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공언했고 백목항을 찾은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당 주자들도 무사 인양과 진실 규명을 촉구했지만 정치적 이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특정 집단이 세월호를 3년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저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무사히 인양에 성공해 다신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나라 밖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런던의 의사당 주변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인파 속으로 승용차가 돌진했고 범인은 차에서 내려 흉기까지 휘둘러 4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1명도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먼저 런던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이곳 시간 어제 오후 2시 40분 승용차 한 대가 런던 의사당 바로 옆 웨스트민스터 다리로 들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인도를 향해 돌진하면서 지나던 사람들을 마구 들이받습니다. So a black vehicle come at full speed and it ran over few people walking on the road.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차량은 의사당 울타리를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범인은 칼을 휘두르며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저지하던 경찰 한 명이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 역시 다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테러로 범인과 경찰관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테러가 발생한 웨스트민스터 다리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통제돼 있는데 이곳은 평소에 세계에서 몰려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테러 당시 다리 위에는 한국인 관광객도 23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다쳤습니다. 2명은 골절상을 입었고 60대 여성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이제 사진 촬영 중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차량이 한 대가 이제 인도로 돌진해 오면서 그 차량을 피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좀 밀리면서 좀 부상자가 속출했던 것 같습니다. 런던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슬람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 외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7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테러 현장에서 한 남성이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칼에 찔려 쓰러진 경찰을 살리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까지 하며 구조 활동을 벌인 이 남성은 토비아스 엘루드 영국 외무차관입니다. 다친 경찰은 끝내 목숨을 잃었지만 테러로 상처받은 영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끔찍한 테러 직후 에루드 차관은 생지옥으로 변한 현장 한복판에서 부상한 경찰관의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직접 인공호흡까지 시도했습니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모습은 슬픔에 찬 영국인들에게 큰 위로를 안겼습니다. 에루드 차관은 지난 2002년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네시아 발리 테러로 동생을 잃은 테러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Thanks to all those that rushed to the aid of those that were in difficulty, including Tobias Ellwood MP. 차량으로 인도를 덮친 이번 런던 테러는 지난해 7월 니스와 12월 베를린에서 발생했던 트럭 테러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갑자기 달려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한 여성은 템스강으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테러는 대형 트럭이 동원됐던 니스나 베를린 때와 달리 유럽 여러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산 승용차가 이용돼 허를 찔렀습니다. 차량 테러는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은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영국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t is still our belief, which continues to be borne out by our investigation, that this attacker acted alone and was inspired by international terrorism. 현재까지 테러 배후를 자처하는 조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사전투표 결과로 추정되는 미확인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일부 후보 측은 강력히 반발했고 당 선관위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동시 실시한 대선 경선 사전투표엔 5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선 규칙에 따라 개표는 했지만 결과표는 밀봉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순회 경선 때 ARS 현장 투표 결과와 합쳐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7시쯤 지역별 득표 결과라는 자료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경기, 부산 지역 44곳을 묶거나 광주 5곳 또는 전남 8개 지역을 각각 합친 형태의 4가지 종류였습니다. 후보 이름과 순위까지 기록됐는데 문재인 후보의 득표수가 압도적인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내부 단체 SNS 대화방에 자료를 올린 지역위원장 6명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자료는 개표 과정에서 캠프 참관인들이 개별 작성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표 결과는 밀봉된 상태로 우리 한 밤늦게 중앙당 선거관리가 인계되는데 어깨 넘어서 본 자료 정도의 의미?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다. 문재인 후보 측은 당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은 조직적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수사 의뢰와 함께 당 선관위원장 사퇴나 당대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국회팀 한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참관인 유출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경선 사전투표 개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민주당은 개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제대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 투표소별로 4명씩 참관인을 뒀습니다. 캠프별로 1명씩 모두 4명이 250개 투표소에 배치가 되니까 모두 1,000명이나 되는 겁니다. 캠프에서 온 사람들이 참관인이 되니까 결과를 봤겠죠. 결과를 보니까 당연히 보고를 하고 싶어질 테고 이 과정에서 유출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두 1,000명이 캠프 소속원들이 와서 지켜보는데 개표 결과는 보고 공개는 하지 말아라.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 자체가 조금 무리였던 게 아니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네, 1,000명의 입단속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그럼 지금 어느 캠프에서 유출한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자료들이 돌게 될 경우 어느 캠프가 유리할 것이냐 하는 사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안희정, 이재명 캠프에서는 문재인 캠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 이렇게 대세론을 확산시키려 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캠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오히려 공개될 경우에는 지지자들 긴장감 떨어뜨려서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랬겠느냐. 그런 일 없다 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선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네, 사전 투표 결과 공개를 했으면 이렇게 혼란이 없었을 텐데 공개를 하지 말자 했던 이유도 사실은 같습니다.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순회 경선을 앞두고 득표 결과 공개될 경우에는 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될 사람 밀어주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뒤처진 후보들, 지지자들 뭉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7일 사실상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 경선 앞두고 캠프별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고요. 모두들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와서 지지 후보를 바꾸는 지지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경선 때 이렇게 잡음이 나왔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선거 때마다 사실 시끄럽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선거인단 명부를 상자째 실어 나른 이른바 박스떼기 파문이 있었고요. 지난 대선 경선 때도 ALS 투표가 논란이 되면서 일부 후보들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당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1,000명이 봤으니까요. 네. 그럼 혹시라도 이번에 경선 다시 하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나요? 네, 일명 판 깨지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세월호 분위기도 있고 모두들 이렇게 판이 깨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다들 자제를 하면서 그리고 물리적으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없는 분위기라서 반발이 좀 있긴 하겠지만 추스르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각 당 후보가 확정도 되기 전에 후보 단일화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쩔 수 없다. 아니다. 손을 잡기엔 너무 멀리 왔다. 후보들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권 주자들의 충청 호남권 방송 토론회. 지난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만난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수연대를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파진영의 사람들은 대동단결을 해야죠. 그래 안 하고 그러면 전부 다 망하지. 김관영 후보도 힘을 보탰습니다. 반문연대, 반패권주의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 다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김진태, 이인재 후보는 바른정당을 탄핵에 부역한 세력이라 칭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부터 덜커덕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단일화를 운운하느냐며 견제구도 던졌습니다. 경선을 하고 있는데 다 이미 후보가 된 것처럼 다른 당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충청권에서 열린 바른정당 세 번째 정책 토론회에 앞서 유승민 후보는 명분이 있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다시 주장했지만 남경필 후보는 한국당과 연대 주장은 해당 행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갈 길 먼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 카드가 당내 분란으로 먼저 번지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국민의당은 이번 주말에 호남 순회 경선을 시작합니다. 후보들은 호남 발전 공약을 쏟아내며 첫 경선지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전북을 찾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새만금에 집중했습니다.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만들고 신앙만 같은 인프라 구축도 서두르겠다며 첫 경선지 호남에서의 앞선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호남에서부터 압승을 거두어서 사실상 빨리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안희정 후보는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광주 개인택시 조합 등을 방문한 뒤 호남의 선택은 예상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호남의 민심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 10대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 광주 전남 유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항평 인사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목포 김대중 기념관에서 호남 공약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전남 미래 자동차 산업과 전북 식품 농업단지 조성 등을 미래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손학규 후보는 적극적인 투자로 호남을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박주선 후보는 호남 결집으로 패권 정치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민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더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다음 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 이틀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물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원론처럼 내놓던 법과 질서라는 답변에 김 총장이 수사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전 필요하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면서 누구인지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가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였던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결정은 다음 주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말 사이 추가 소환자를 조사하면 그 결과를 포함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방침이 기존에 그려온 수사의 큰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인 만큼 검찰 수뇌부가 근거와 법리를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검찰 수사팀의 마음속에 있는 추가 소환 대상자가 누굴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 별개로 대기업들의 뇌물 혐의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힌 게 해답의 열쇠라는 분석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은 SK와 롯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업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원금이 뇌물인지를 밝혀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주 SK 고위 임원들을 조사한 뒤 최태원 회장까지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표적은 롯데라는 분석입니다. 2015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의 출연금을 낸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건넸다가 되돌려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던 신 회장의 소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무슨 요청을 했는지, 또 검찰이 롯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 70억 원을 돌려받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19일 롯데면세점 장선욱 사장이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롯데 측과 신 회장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회장이 검찰에 나올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도산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또다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대우조선을 지원하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 단언했었는데 말을 뒤집은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붓는 물이 국민 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대우조선엔 신규 자금만 2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출금도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이것까지 합한 지원액은 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출 원금 9천억 원의 상환이 미뤄집니다. 재작년 4조 2천억 원을 지원받았던 대우조선은 1년 5개월 만에 또 대규모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은 신규 수주가 줄고 기존 수주 물량의 인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2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부채 비율은 2,700%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4월 21일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최대 59조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정부는 대규모 추가 지원 조건으로 회사 측과 채권단에 강도 높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채권단이 출자 전환 등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 관리에 준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회사 노조엔 임금 반납과 무급 휴직 등 모든 자구계획 이행에 협조한다는 확약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파산을 막기 위해 우선 자금을 투입하지만 현재 세계 대형 사체제인 조선업을 2개 사체제로 구조조정할 방침입니다. 기업 부실에 반복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 부족과 방망경영 방치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SBS 한주환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은행에 흉기를 들고 강도가 들이닥쳤는데 경찰이 출동한 지 5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던 남성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오늘 낮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은행. 한 남성이 상담 창구로 다가갑니다. 손님이 맡긴 돈다발을 정리하던 직원에게 갑자기 신문지로 싸놓았던 흉기를 꺼내듭니다. 그러더니 창구 위에 있던 현금 5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직원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모자를 쓴 이 남성은 얼굴은 그대로 드러낸 상태. 칼 들고 거기 앞에 저기 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다 믿기라고 그러면 동네 사는 사람 같다고 그렇죠. 놀란 직원들이 급히 손님들을 대피시키는 사이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뒤에서 몰래 접근해 이 남성의 양팔을 껴안아 제압합니다. 오른손에 칼이 들고 있어서 조심해야겠다. 손님들이나 저희나 검거하는 입장이나 다치지 않고 검거하자는 입장에서 임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7살 유모 씨.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왔습니다. 한 달치 고시원비가 밀리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어제 하루 숨쉴만 하더니 오늘 다시 미세먼지가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같은 비상 저감 조치는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발령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인데 정부가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 맑았던 서울 하늘이 다시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제 오전 서울의 대기질은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정부는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발령 기준에 못 미친 겁니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등 비상조치가 내려지려면 까다로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수도권 넓은 지역에 짙은 미세먼지가 상당 시간 계속되고 예보도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가 극심했던 그제도 한 가지 조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수준을 더 낮추어서라도 국민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각에 맞추어야죠. 그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정책. 결국 환경부는 제도 도입 한 달여 만에 발령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행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기준 바꾸는데 부담이 있어서 그랬는데 재검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올해 초미세먼지 특보는 지난해 2배가 넘는 86차례나 발령됐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극우 성향의 학원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본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학원의 재단 이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혜 의혹에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아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양복에 우길기 핀을 달고 나온 극우 성향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이사장. 국회 증언이 시작되자 작심한 듯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부인했지만 재작년 학교를 찾은 아키에 여사가 총리의 기부금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私と二人っきりの状態で一人でさせてすいません。どうぞ安倍晋三からです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寄付金として封筒に入った100万円をくださいました。 당시 여사의 강연료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お菓子の袋に10万円入っております封筒に感謝という銘を入れまして 이후 자신들이 초등학교 부지로 매입한 국유지는 헐값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想定外の大幅な値下げにその当時はちょっとびっくりいたしました。 이 밖에 여러 정권 실세들을 접촉했으며 헐값 매입에 정치적 관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관방장관을 통해 아키에 여사나 기부금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아베 내각의 최대 스캔들로 부상하면서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한국 투수가 아무도 던지지 못한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올해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한승혁, 또 두산의 이동원 같은 젊은 투수들이 시범 경기부터 무서운 광속구로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왕년의 배구 스타 한장석 씨의 아들인 한승혁은 지난 2010년 기아에 입단한 뒤 강속구로 눈길을 끌었지만 제구력 난조 때문에 고전했습니다. 지난해 마침내 제구에 눈을 떠 주축 구원 투수로 입지를 굳힌 뒤 올해는 공도 더 빨라졌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4차례 나왔는데 등장할 때마다 한 번씩 최고 시속 157km를 찍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워낙 위력적이어서 한가운데 공을 쳐도 타자들의 방망이가 줄줄이 부러지고 피안타율은 1할이 채 안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투수들의 공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는 토종 최초로 시속 160km를 기록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졌다고 많이 하는데 되게 안 좋아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더 많이 하겠습니다. 속도만 보면 한승혁보다 두산의 신고 선수 이동원이 더 빠릅니다. 15일 기아전에서 한승혁보다 1km 빠른 최고 시속 158km를 기록했습니다. 폭투와 볼넷을 남발하는 제구력 문제를 해결할 경우 1군 데뷔가 유력합니다. 2004년 엄정욱이 기록한 시속 158km의 토종 최고 구속을 넘어 꿈의 160km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독일 축구의 간판 공격수였던 포돌스키가 멋진 중거리 슛으로 자신의 대표팀 은퇴 경기를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 중에 먼지가 쌓이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의 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경기도와 전북은 나쁨,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서부 지방은 낮부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이어지는 진도 해역, 내일이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행히 내일도 파고와 바람 모두 약해서 인양 작업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후 한때 진도 해상에 비가 조금 내리긴 하겠지만 양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이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15도로 역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대통령은 국가 개조를 약속했습니다. 국가는 개조는커녕 뒷걸음질만 치다가 국정농단에 휘말렸습니다. 참사 직후에 국회는 안전 관련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그중에 지금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법은 몇 개 안 됩니다. 되돌아보면은 참사 수습과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들은 휴가 내고 팽목항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들, 목숨 걸고 바다에 뛰어든 잠수사들, 그리고 유가족들입니다. 국민은 잘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바뀌면 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